네, 베네수엘라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인 4,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새해 3거래일째 4,300에서 4,500선 고지까지 연이어 밟으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어진 랠리에 시중 자금이 증시로 몰리면서 코스피 5천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이번에 코스피 4,5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새해 들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랠리의 본질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랠리의 본질은 사실은 AI 기술 기반을 해가지고요. 실적이 높게 달성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새해 첫 3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매일 100포인트씩 레벨업을 하면서 4,500선까지 돌파를 했는데 이것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이제 단순히 AI 기술이 미래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줄 것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당장 현실의 수익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이런 뭔가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한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조정하는 중인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수정이 이틀간 11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두고 뒤늦게 그 목표가를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후행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AI 기술 혁명에 의해서 AI 기술이 발전되는 속도,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영업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가 사실은 증권사가 전망하는 거를 초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핵심적인 이유는 최근에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CES 2026에서 신기술들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양사가 신제품들을 공개했는데 그것이 또 미래에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증권사가 사실은 이 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망이 아니라 중계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요. 어제도 그랬지만은 실제로 주가가 오른 종목보다는 내린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오른폭들은 대부분 반도체 기업, 투톱 기업에 거의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착시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도 그런 의견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증시 화두는 제가 보기에는 산업 간의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실 전체 코스피에서 그 비중이 36%에 달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코스피의 평균적인 레벨 상승을 이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는 여전히 실적이 부진한 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이 결국은 다른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이나 방산주들로 확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거래가 활발해지니까 증권사주들 역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서서히 그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다른 산업으로도 퍼져가는 조짐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산업으로 퍼져가고 있는 조짐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요. 수출이 늘었다고는 하지만은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감소한 그런 상황이고요. 석유화학이나 뭐 철강 같은 것들은 여전히 안 좋고 그러면은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직 축포를 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반도체는 잘 나가고 있지만 다른 산업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최근에 뭐 해외 사례 조사를 위해서 호주에 다녀왔는데요. 그 지역 같은 곳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예를 들면 그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붕괴를 하니까 자동차 산업과 가장 기술적으로도 관련이 높은 방위 산업으로 산업 구조 조정을 하고 뭐 양모 산업이 붕괴를 하니까 탄소 섬유 산업으로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기존의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져가지고 쇠락하고 있는 산업을 갖다가 뭔가 가장 유사한 연관성 있는 첨단 산업으로 재조정해서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대장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반도체 독주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도 체감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CES에서 차세대 고대형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거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 그것은 뭐 이제 SK 하이닉스가 다른 경쟁 기업들과 기술력의 격차를 더 키워줬다 이런 것을 갖다가 확인시켜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16단 HBM4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기존의 12단 제품에 비해서 용량과 대역폭도 획기적으로 늘린 것이라서 다른 경쟁 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AI 생태계의 핵심 지금 파트너로 될 것이다. 네네네. 자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결국은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고요. 삼성전자 역시 열심히 추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CES에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CEO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베라루빈은 양산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어제 기자연설 발언을 했더라고요. 베라루빈이 뭡니까? 예, 베라루빈은 이제 AI 산업에서 필요한 그 AI 핵심 칩인데 예. 그 젠슨 황이 엔비디아에서 새로 개발을 했다라고 이번에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네. 기존에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AI 핵심 칩인 블랙웰 대비해서 추론 성능도 5배, 훈련 성능도 3.5배 향상된 획기적인 AI 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미 블랙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생산을 하겠다고 그 젠슨 황이 발표한 것. 이것도 역시 지금 엔비디아의 경쟁사로 네. 지금 대두되고 있는 AMD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의 추격 의지를 꺾어서 기술적인 초격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조연설에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엔비디아의 로보택시가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구글에서 웨이모 그리고 테슬라도 역시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엔비디아가 그 자사의 자율주행 플랫폼 그래서 알파마요를 공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기존의 완성차 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이것을 탑재를 해가지고 1분기 내에 출시한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로보택시까지 1분기에 출시하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기존의 이 업계를 선점하려고 기술을 앞서가고 있었던 테슬라라든지 웨이모에게는 강한 경쟁 상대가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단적인 예가 됐고요. 또 무엇보다 기존의 완성차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가 테슬라에 비해서 자율주행에서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 네. 이게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탑재함으로써 기존 완성차 업체가 테슬라 같은 경쟁 업체를 갖다가 따라잡고 거기서 경쟁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도 단순 제조를 넘어서 기술 주도권을 노리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2028년부터 공장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결국은 뭐 인구 절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결국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휴머노이드다라는 것을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또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핵심인 피지컬 AI. 결국은 AI가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해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두 가지가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가 결국은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제조업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제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8년부터 자동차 공장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로봇이 실질적인 노동력의 역할을 한다, 대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현대차와 손을 잡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AI 그리고 우리 주식 CES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다음 주제, 이거는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랑 지금 일본 정부가 굉장히 마찰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고 해요. 이중용도 물자라는 게 뭐고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예, 이중용도 물자라는 것은 군사용이랑 민간용 양쪽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그걸 발표하는 즉시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히토류가 되겠습니다. 또 히토류네요. 네, 히토류를 포함해서 800여 개 품목이 포함되는데 거기다 더 이번 조치에 특이할 만한 점은
제3국 우회 수출 금지 조항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의 희토류를 수입을 해서 가공한 다음에 일본으로 재수출하면 우리 기업도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한 방을 먹었다, 이렇게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런 갈등이 우리 금융시장,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그 첨단 기업이라든지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자재 공급이 차단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 상승도 올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쟁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중국이 이런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원 무기화의 대상이 한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불확실성은 커졌다, 이렇게 보여서 결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 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식,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에 우리도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중국과의 우리의 무역 구조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손에 쥐고 있어야만 단순히 뭐 우리와는 공급망 협력을 하자 이렇게 말로만 약속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한 건데요. 트럼프조차도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중국이 가진 굉장히 강력한 카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급처를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현실적으로 희토류를 매장량도 중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끊임없이 자원을 무기화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말고 외국 제3세계에 있는 희토류 광물 자원의 개발 및 생산 권한까지 계속 확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것이 효과를 본 것이고요. 또 희토류를 갖다가 가공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환경 오염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이 가공 기술 역시 뭐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쉽사리 대체가 어려운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을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하면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했을 경우에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어야 되고요. 그것은 결국은 중국과 우리와의 무역 구조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에게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